최성주입니다. 외교부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을 반기문 재단에서 모시고 반기문 총장님의 양대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문제라든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반기문 총장님 보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19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특히 절기가 봄이다 보니까 더욱 제가 오는 도중에 눈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까 윤 본부장님께서도 행복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 본부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는 새로운 이제 윤석열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5월 10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한미 관계, 그 다음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북한 관계 특히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또 어떤 글로벌 챌린지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를 일단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 동맹, 그 다음에 신정부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PPT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PPT를 보면서 PPT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및 주변 이 안보 환경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4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4대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의 존중이다. 그러니까 리버럴 디모크라시, 마켓 이코노미, 룰 오브 로 and respect of human right. 이 4대 핵심 가치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이 평화의 길이든 통일의 길이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의 기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3월 대선 결과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소위 그들 관점에서 봤을 때 보수 패당의 출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친미 친일 사대주의자라는 그런 노골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 25일 심야의 인민군 창설 90주년 심야 열병식 하는 데서 김정은이 선제 핵공격을 위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근본적인 국가 이익이 침탈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ICBM으로 해서 미국 본토까지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핵 공격에 대한 얘기가 푸틴 입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핵에 관한 상당히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타부시되어 이런 이 스레시홀드를 문턱을 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의 능력 고도화를 북한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그래서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도 7천억 원이 넘습니다. 6억 달러가 넘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상당한 경고를 지금 연달아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마하 5가 넘습니다. 마하
5가 넘고 그리고 이게 회피 기동을 하는 이 소위 이스칸더 미사일 개량형이죠. 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 습득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개량을 하면서 소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위협적인 지금 전략 무기들을 속속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ICBM, 그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이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7차 핵실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핵탄두의 어떤 경량화, 소형화, 그래서 전술핵 쪽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더 위협을 가할 이런 소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은 군사 굴기, 해양 굴기, 우주 굴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군사 굴기 쪽은 그동안 계속 90년대 이후로 중국이 계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고, 해양 굴기 해서 이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등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또 맞대응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물론 저거 한 6년 지났습니다만 그 이후로 기술이 계속 고도화가 사실은 됐는데 최초의 퀀텀 양자 기술이죠. 퀀텀 세틀라이트, 퀀텀 커뮤니케이션 세틀라이트를 이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쇼크에 빠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게 바로 묵자호라는 그런 인공위성인데요. 중국이 이 정도로 지금 양자 통신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을 정도로 기술 분야도 엄청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뒤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진영 대 독재진영의 이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지도를 그냥 하나 첨부를 했는데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소위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크리미아라고 나와 있는 남쪽에 크림반도는 이미 2014년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그 함의가 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학자 전문가, 그다음에 요즘에 언론 기사 기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분들은 러시아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토 서유럽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양쪽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푸틴의 그 어떤 야심입니다. 정치적인 야심. 푸틴이 원래 KGB에 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파이 에이전시. 그래서 이 사람의 어프로치하는 것이 상당히 스파이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외국 정상과의 어떤 만남 이런 데서도 꼭 보면은 지각을 한다든지 뭔가 심리전에 능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푸틴이 이 과거의 어떤 위대한 소련,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가 있었지만 소련을 어떤 부활시키겠다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콘텍스트에서 2014년도에 이미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고, 그럼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8년 동안 뭐가 있었는가? 꾸준히 동부 지역의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제가 폴란드 대사를 했기 때문에 폴란드 대사를 제가 할 때 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폭격을 지금 계속 요즘에 미사일 공격도 받은 그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르비우, 거기를 제가 여행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해 아주 거점 전략 항구인 오데사, 거기도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저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폴란드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을 300만 명을 제일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바로 접경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같은 또 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 이런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2014년, 2013년 말부터 이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 이거 하나의 푸틴의 중기 플랜 내지는 장기 플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나토가 또 동진을 하는 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한다. 뭐 이런 또 분석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 갖다 봉쇄한다.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근데 이제 이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지 못하게 봉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푸틴이 결과적으로 지금 패착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이 러시아하고 사실은 접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어프로치를 했는데,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동시 가입 신청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발트 3국을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푸틴이 어프로치를 하는데, 저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집을 건드려 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극히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 푸틴이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것 중에서는 이 냉전 종식 이후에 이 어떤 복잡하게 돌아간 변화된 미국이 지도력이 약화가 좀 됐고 중국이 부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미중 G2 얘기가 나오면서 이 러시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특히 이제 존재감이 약해지는,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종의 반작용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푸틴이 지금 뭔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닌가, 파킨슨씨 병을 앓는 게 아닌가, 이건 상당히 좀 확인을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뉴클리어 바튼을 갖다 가지고 있다 하면 이건 정말 인류에게 파멸적인 상황에 올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워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자유진영 대 독재, 자유 대 독재의 이 대결 구도,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다,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 국제정치적인 함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의 부분에서는 국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위기, 다음에 원자재 위기, 곡물의 위기, 다음에 금융, 물류,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실감을 하실 텐데, 이 시장 가서 보시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 식탁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곡물, 이 식용유, 그 영향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휘발유, 가솔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으로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타격을 제일 심대하게 입지만 러시아도 지금 서방 미국의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도 계속해서 지금 침체 상태에 있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 곡물, 원자재 이런 쪽에 상당히 뭔가 중요한 두 나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글로벌한 그런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안보하고 식품 안보, 식량 안보, 그래서 휴먼 세큐리티에 그대로 직격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윤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유엔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가, 유엔 체제가 출범한 것이 1945년 10월입니다. 유엔 헌장을 채택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77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유엔이 가장 크게 한 일은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다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만, 유엔의 태생적인 한계는 뭐냐면은 요 안보리입니다.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1945년에 종전된 2차 세계대전에 소위
거기에 승전 국가들 중심으로 우선 편성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당시 전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이 세계 경제의 그야말로 주역으로 우뚝 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세계 정치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심각한 것은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죠. 이 5나라가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토 파워라는 거죠. 비토 파워. 이 비토 파워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극히 비합리적으로 행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개혁을 하겠다 해서 1990년대 초부터 제가 유엔국에서 근무할 때 그때부터 안보리 개혁 얘기 계속 나왔어요. 유엔 리폼. 유엔 리폼이라는 거는 바로 유엔 시큐리티 카운슬 리폼입니다. 안보리 개혁인데, 안보리 개혁의 핵심이 뭐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다. 이거 비토 파워에 대해서 이거 뭔가 합리성을 부여하자, 이거였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만은 국제정치, 국제법, 이게 한계가 뭐냐면은 주권국가 국내법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뭔가 집행하는 데 시간 걸립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리고요. 이행하는 데 시간 걸립니다. 이행 잘 안 되죠. 강제력이 없습니다. 경찰력, 검찰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유효하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말이죠. 도대체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인 러시아, 상임이사국은 세계 지도국가 아닙니까? 리더죠, 리더. 5나라 중에 러시아가 그냥 그 21세기의 주권국가를 그냥 침공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침략행위거든요. 침략행위를 했는데, 그럼 국제평화와 안보에 1차 책임이 있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뭔가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보리 결의를 이런 거 이제 중요한 실질적인 사항 결정하는데 거기에 이 5개 상임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됩니다. 한 나라라도 비토를 하면 안 돼요.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에 유엔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 배심원석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멀쩡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그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집안이 원래 유태인 집안이더라고요. 예, 젤렌스키 집안이, 대통령 집안이 물론 직업은 코미디언이지만 집안이 상당히 훌륭한 집안이고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전쟁 초기부터 해서 피난을 권유했지만 나라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는 이 나라 운명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영웅이 됐고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이 대통령이 이제 안보리 유엔에 대해서 한 얘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전 보장하는 데 아닙니까?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되면은 1차 대응을 하는 책임성 있는 기관이 안전보장이사회인데, 그러면은 그 안전보장이사회를 다뤄야 될 안전보장에 대한 그게 어디 갔느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안보리 이 이사국들한테 일갈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사실 안보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안보리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그 마비가 되는 거죠. 이건 심각한 마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기능을 어떻게 좀 그나마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이 유엔 총회 차원에서, 근데 유엔 총회하고 안보리하고 여러분들 요걸 아셔야 되는데요. 안보리하고 총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안보리만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합니다. 이건 리걸리 바인딩한 레졸루션을 채택할 수 있는 기관이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총회는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 회원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리걸리 바인딩하지는 않습니다. 모럴리 바인딩할 수는 있죠. 도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했죠. 6년, 7년, 9년, 13년에 2번, 16년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북한에 6차례 걸친 이제 핵실험을 해서 그동안에 안보리에서 10개가 넘는 제재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 이거 다 국제사회가 호응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구속력이 있는 건데 유엔 총회 결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유엔 총회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가지고 이 만장일치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에 동조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이 긴급 특별총회 이 뭔가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1950년 11월 3일 이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됐는데 그게 한국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전쟁 애초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유엔군 16개 국가가 파병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디오피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줬는데 그때는 천만다행으로 소련이 중국의 어떤 대표권 문제, 그러니까 모택동이 등장했는데 왜 대만이 여전히 상임이사국이냐? 그러니까 모택동이 49년도에 10월달에 공산 정권이 섰잖아요, 이 메인랜드 차이나에. 근데 이 장개석 정권이 대만에서 이제 초기에 그렇게 이제 상임이사국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왜 이 중국의 이 모택동 정권이 제대로 들어섰는데 왜 대만 저 쫓겨간 저 사람들이 상임이사국 돼야 되느냐? 중국 그 모택동 이 정권을 상임이사국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자유진영에서 반대했죠. 그랬더니 소련이 나 그럼 저 안보리 회의 참석 못하겠다. 그래서 비토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옳다 잘 됐다. 이거 빨리 우리 안보리 결정해가지고 유엔군 보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련에서는 그때 불참해 버렸으니까 방법이 없는 건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련이 참석을 해서 안보리 결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달에 총회에서 나서서 이 평화를 위한 단결 긴급 특별총회를 해가지고 일종의 유엔군 파병, 유엔군에 대해서 이 조치를 후속 조치를 해주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게 한국전 당시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콘텍스트에서 긴급 특별총회를 소집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3월 중에 러시아를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라고 하는 안전보장이사회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기구에서 축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인권이사회 자체적으로 해서 축출을 했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제가 이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가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미래전의 어떤 양상을 시사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격이 가해지고 있고 오프라인상으로 포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총력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미래의 전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행규범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지금 제고가 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전쟁 범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민간인 살상, 무차별 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자료들을 계속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북한이 특히 정권 교체에 도발을 가한다든지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끈기 위한 것도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노리려는 것도 있고 북한 그다음에 중국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팽창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한미 동맹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사진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한미 동맹의 기원에 대해서 되게 한미 동맹 하는데 그럼 그 법적인 틀이 뭐냐? 이것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한미 동맹을 구축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미국을 설득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전쟁 그 와중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나서가지고 1953년 이전부터 이제 교섭을 해서 53년 8월 8일에 서울에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가서명을 하고 이어서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그 변형태 당시 외교장관하고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결이 된 거죠. 10월 1일로 한 이유는 50년 10월 1일이 바로 9.28 서울 수복에 이어서 우리 국군이 38선을 최초로 돌파한 날이다. 그래서 국군의 날도 그래서 10월 1일이죠. 그래서 10월 1일을 택해서 워싱턴에서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트리거 조항을 보면요, 개입 조항을 보면은 우리하고 나토하고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우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3조 나토 헌장에 5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 오토매틱한 건 아닌 걸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 효과 측면에서 확실하지만 나토는 더 이렇게 자동 개입 성격이 강하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럽 5개국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국에 이미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이 한국과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은 그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4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 전략 동맹이면서 가치 동맹이다, 밸류 얼라이언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 유일하게 지금 이 맺은 그 군사 동맹 동맹국가고, 그 다음에 참전한 외국 군대 중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그래서 미군의 희생,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보훈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경험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 안미경중이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그 동안에 더러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미경중 참 어정쩡한 말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사실 뭐 우리의 요망상이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신냉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시지만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런 점에서는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을 갖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를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 경제가 바로 안보고 기술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미중 대결의 핵심도 들여다보시면 통상이 됐던 기술이 됐던 금융이 됐던, 이게 결국엔 이제 외교 안보 현안으로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외교 안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냉전 구도에서 더욱 그렇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래서 아이언클레드한 그 철갑 동맹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또 공고히 해야 됩니다. 실공간 연합훈련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역시 현장에서 같이 한국군, 미군 이 땅에서 뒹굴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실사격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건 이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연합방위 태세를 갖다 분명히 하면서 강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올 5월에 지금 5월 21일에 최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서 이제 최단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이 취임 직후에 최단기일 내에 이 동맹인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정책 추진 방향을 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 자꾸 이게 파티전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정권을 넘어서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정권이 아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 놓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됩니다. 바이파티전 어프로치 해야 됩니다. 과연 뭐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는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보건협력이라든지 아동 영유아 지원, 이런 문제는 이 통일을 염두에 두고도 이건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야 되겠죠. 이 정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내 정치적인 고려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유명한 귀족이면서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 평화 외친다고 평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억지력 갖추고 군사훈련하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입니다. 이 자강, 우리 스스로 강해야 됩니다. 동맹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도자의 용기 있는 리더십,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꾸짖고, 삶은 소대그려 하면 받아치고, 북한이 김여정이 개성공단 폭파하면은 아우성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살아있는 거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말이지. 이거 하여간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평화 구걸하고 가짜 평화, 페이크 피스입니다. 이거 반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국민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너무 한심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을 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일본과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을, 그래서 이번 주 해서 이 대통령 당선인 정책협의단이 지금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하고 아베 전 총리를 만나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 정신에 따라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가자, 호시 우보, 이렇게 하자.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거 당장 폐기해야 됩니다. 중국과는 이웃 국가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죠. 지리적인 위치, 우리가 하와이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을 피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잘 지내되 국가 안보, 국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눈을 분명히 뜨고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중국이 큰 봉우리요, 우리 한국은 자그마한 봉우리다. 이런 그 앞에 가가지고 굴종하는 이런 모습 보인다고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이 좋아합니까? 천만에. 그 사람들은 그럼 더 밟아버립니다. 중국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제2의 사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변화해야 되겠다. 진정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폴란드 대사로 있을 때도 유럽과 다변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변화, 말로만 다변화하지 안 합니다. 진정으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중국을 움직이고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보면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그러니까 하드 파워 측면에서 경제력, 군사력 플러스 BTS로 대표되는 어떤 소프트 파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준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그렇지만 우리 국가 브랜드, 국격, 이걸 높이기 위해서 보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노력해야 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도 좀 더 확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고, 개발 원조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개발 원조가 상당히 액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회원국이지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0.32보다도 그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는데, 개발도상국,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돕는데 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강조를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국격하고도 관련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차원에서 또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잘 산다, 우리 잘 산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람들한테 자랑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럼 in return,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를 할 건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스스로 잘났다 하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만 접어두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기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좀 더 나누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격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 이거 정말 전 아주 진짜 창피했어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보세요. 이 사진이 모든 걸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영국 의회입니다. 영국 의회, 영국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모두 다 영국 의원 전체가 이렇게 성원을 보내고 박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나라 국회 보세요. 왼쪽에 본회의장도 아니고 도서관에 옹색하게 국회의원 뭐 한 50명 될까 말까, 그러면서 일부는 또 휴대폰 보고 있고 앉아 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스스로 잘났어요. 진영 싸움이나 하고 검수완박 법안이나 통과시키고, 이게 선진국입니까 진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국격을 갖춘 선진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벼락부자 졸부소리밖에 못 들어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컨클루딩 리마크스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에서 우리의 위상, 중심축은 한미 동맹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미 동맹이 기축이 돼야 되고, 그걸 기축으로 해서 북한의 CBID, 비핵화 추구해야 됩니다. 비핵화가 슬로건이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목표로 계속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은 어렵죠. 한일 동맹 생각할 수 없죠. 과거사 때문에.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 정보 협력, 군사 협력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편적 가치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 관심 필요합니다. 외형이 아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좀 더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뭔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어떤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시민 정신 필요합니다. 세계 시민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 전 세계 77억 인구가 있습니다. 거의 80억 인류가 있는데 80억 인류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우리는 또 77억 인류 중에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인류 국제사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참 중요하다. 환경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인성, 품성을 기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을 갖다 실력, 경쟁, 1등 이게 다가 아니죠.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어떤 사람을 제대로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이 골병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분을 극복하고 국론 통합 이런 걸 거쳐서 통일한국으로 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대전제는 4대 핵심 가치, 특히 저는 이제 4대 핵심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 이게 핵심적이라고 보고요. 법의 지비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우리가 냉철하게 이걸 반성을 하고 정상화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성하고 연성, 그러니까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가 잘 조합된 스마트 파워,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뭐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상당히 길게 드리다 보니까 시간 배분에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